오늘은 다들 MBTI 하는데 대체 MBTI가 뭔지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MBTI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MBTI는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개발한 것으로 개인의 성격 특성과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이해하도록 만든 성격 유형 지표입니다. MBTI는 4가지 척도에 근거해 개개인의 타고난 심리 경향을 공통 분모로 묶어 16가지 성격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 척도들을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행동이 우연에 의한 게 아니라 몇 가지 기본적인 선호 경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은 누구나 양손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집을 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오른손이 먼저 나가고 어떤 사람은 왼손이 먼저 나가죠. 이런 식으로 사람은 자기가 편하고 좋아하는 행동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MBTI 검사는 여러 항목의 질의응답 검사 결과를 통해 나 자신과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이해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한마디로 MBTI는 2가지 서로 반대되는 경향 가운데 어느 쪽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알아보는 건데요.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4가지 척도, 8가지 선호 지표에 근거해 개개인의 타고난 심리 경향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를 구분하는 척도이고요. 2번째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3번째는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그리고 4번째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척도 가운데 첫 번째 외향형과 내향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상 우리는 활발한 사람을 가리켜 외향적이라고 하고 차분한 사람을 가리켜 내향적이라고 하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MBTI에선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외향형인가 내향형인가를 알아보려면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즉 에너지의 방향으로 그 사람의 선호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외향형은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내향형은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외향형은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는 반면 내향형은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고요.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외향형은 다양한 사람들과 폭넓은 관계를 형성하고 내향형은 소수의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합니다. 표현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외향형은 말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내향형은 글로 표현하는 방식을 선호하고요. 외향형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데 반해 내향형은 적극적으로 사색합니다. 외향형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이야기하는 반면 내향형은 누가 시켜도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고요. 외향형은 에너지를 소모할수록 충전이 되는가 하면 내향형은 반대로 비축에 의한 에너지 충전 방식을 취합니다. MBTI는 검사와 결과 설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인원이 가능할 경우 그룹 발표를 통해 각기 반대되는 유형의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확실히 외향형들은 자기소개를 한다든가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별 주저함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내향형들은 발표 시간이 되면 강사와 눈이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가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발표를 하는 등 앞에 나서길 굉장히 꺼려하더라고요. 이렇게 외향형과 내향형은 서로 다른 행동 양상을 나타내는데요. 우리는 종종 나와 정반대되는 유형을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소극적이야? 하여튼 마음에 안 들어. 내지는 왜 저렇게 오바야? 좀 조용조용 말하면 안 돼? 짜증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MBTI에 관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는데요. 외향형들은 다 이렇고 내향형들은 다 저렇다 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외향형임에도 집에서 혼자 조용히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향형임에도 친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엔 처음에 MBTI 검사를 했을 때 난 사람들하고 있을 때 즐겁고 내가 곧잘 분위기도 잘 띄우는 편인데 왜 내향형으로 나왔지? 검사 결과가 잘못됐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에너지 방향 있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할 때 에너지가 생기느냐, 혼자 조용히 쉴 때 에너지가 충전되느냐, 바로 이 대목에서 제가 내향형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실은 그전에도 종종 궁금했거든요. 대부분 등 떠밀려서 하긴 했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일을 맡아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되게 재밌게 일을 하기도 했고 무사히 잘 끝마쳤는데 왜 집에만 오면 녹초가 되고 며칠씩 알아눕곤 했는지 말입니다. 외부 활동을 활발히 하거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에너지 만땅 충전되는 외향형과 달리 내향형인 저는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 버리는 거죠. 해서 혼자 충분히 쉬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얼마간 잠수를 타며 재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고요. 어떻게 외향형과 내향형의 차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본인이 외향형인 것 같아요? 아니면 내향형인 것 같아요? 정확한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전문가를 통해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이 4가지 선호 경향 가운데 두 번째, 감각형과 직관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인식 기능인데요. 감각형은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하는가 하면 직관형은 사실이나 사건 이면의 의미나 관계를 더 잘 인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해 감각형은 실용성을 추구하고 직관형은 미래의 가능성이 중요한 유형이죠.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감각형은 일관성과 일상성, 규범과 전통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데 반해 직관형은 새로운 변화와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감각형은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직관형은 추상적,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감각형은 나무를, 직관형은 숲을 보려는 경향이 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MBTI를 실시할 때 그룹 작업을 할 경우 각기 반대되는 유형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했죠. 일례로 참가자들을 감각형과 직관형으로 나눈 뒤 하늘 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주제로 자유롭게 토의한 뒤 발표를 하라고 했을 때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감각형들은 구름, 파란색, 비둘기, 풍선, 비행기, 열기구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실사에 대한 표현을 주로 한 데 반해 직관형들은 양털, 따사로움, 눈부심, 맑음, 햇살 이런 식으로 추상적이고 영감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정말 다르죠. 저 같은 경우엔 보통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움직이는 타입이거든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호 경향대로만 움직이는 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평소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즉 반대되는 경향을 고루 발달시키는 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지금의 저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여건이 잘 갖춰진 것도 아니었고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눈 딱 감고 시작한 거거든요. 전심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요. 저로서는 하루연대기라는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을 가능케 한 도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나와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 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길 바라며 오늘은 이 4가지 척도 가운데 세 번째,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판단 기능인데요. 먼저 사고형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감정형은 정서를 통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사고형은 머리로 이해돼야 하고 감정형은 가슴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또한 사고형은 객관적 진실을 중시하는 반면 감정형은 공동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사고형은 생각을 말하고 감정형은 자신의 느낌을 말합니다. 사고형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굉장히 이성적인 데 반해 감정형은 주관적 가치가 중요하고 감성적이죠. 사고형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분석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요. 감정형은 주관적 감정으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잘 공감합니다.
전에도 언급했듯 MBTI 교육을 그룹으로 실시할 경우 각기 반대되는 유형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죠. 일례로 참가자들을 사고형과 감정형으로 나눈 뒤 주제를 던져주고 자유롭게 토론한 뒤 발표를 하게 했는데요. 주제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갑자기 학업을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나의 반응은? 이었습니다. 먼저 사고형에서 나온 반응들은 이랬습니다. 화가 치민다. 왜 학업을 중단하려는지 원인을 찾는다. 학업을 포기할 경우 대안은 있는지 물어본다. 학업을 포기할지 말지 논의한다. 학업을 포기하기로 할 경우 대책을 마련한다. 그리고 감정형에서 나온 반응들은 이랬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 눈물이 난다. 화가 난다. 아이가 혼자 고민했을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다. 먼저 아이를 안아서 다독여준 뒤 대화를 이어가겠다. 어떤가요? 확실히 사고형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감정형들은 주로 마음의 동요와 아이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죠.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 단적인 예를 추려본 건데요. 모든 사고형과 감정형들이 이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 MBTI 4가지 척도 중 다른 3개의 선호 경향은 그리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던 데 반해 이번 판단 기능, 즉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검사를 했는데 검사를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왔거든요. 처음엔 제 본연의 선호 경향과 일에 몰두할 때의 선호 경향이 확연하게 달라서 그렇게 나왔나 싶었거든요. 근데 추후 보다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MBTI 다면 척도 점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저의 선호 분명도 지수를 살펴보니 사고형과 감정형의 중간 범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사고형이면 사고형, 감정형이면 감정형, 확실히 구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정반대되는 2가지 성향의 중간 지점에 점수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선호 경향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 범위가 존재하고요. 그 후 여러 가지 교육 과정과 강사 과정을 이수하고 난 뒤 최종 검사를 받아본 결과 미세하게나마 한쪽 경향에 대한 점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혹 저처럼 검사 결과가 헷갈리는 분들은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선호 경향 가운데 마지막 4번째인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활 양식, 즉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판단형은 뭐든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경향이 짙은 반면 인식형은 유유자적 결론보다는 과정을 즐깁니다.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판단형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가 하면 인식형은 개방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합니다. 또한 판단형은 분명한 목적의식과 방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인식형은 목적과 방향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죠. 판단형은 본인이 삶을 통제하고자 하고요. 인식형은 일이 발생하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 적응합니다. 판단형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고요. 인식형은 일단 먼저 시작하고 봅니다. 그리고 판단형은 미리미리 준비해서 여유롭게 끝내는 데 반해 인식형은 마지막 순간에 집중해서 끝내는 경향이 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1:1 검사가 아닌 여러 명을 대상으로 MBTI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기 반대되는 유형의 그룹 발표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한 번은 판단형과 인식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와 1박 2일로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각각 여행 일정을 짠 뒤 발표하는 시간을 갖게 됐죠. 다음은 판단형 J와 인식형 P의 발표 내용인데요. 먼저 판단형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출발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김포공항 3번 게이트에서 만나 제주도로 출발. 12시 30분에 제주공항 도착 후
흑돼지 전문점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 2시 30분에 펜션에 도착해서 체크인한 뒤 짐을 풀고 3시에 한림공원 풀코스 관광, 4시 30분에 협재 해수욕장으로 넘어가서 놀다가 오후 6시 왕갈치내에서 갈치구이와 갈치조림 저녁 식사 후 이동해서 7시 30분 무지개 해안도로와 야시장을 구경한 뒤 밤 10시에 펜션에 도착해서 쉬다가 잠자리에 드는 계획인데요. 재밌는 건 다음날 일정은 시작도 안 했는데 첫날 일정이 끝나자마자 인식형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숨 막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행은 원래 무계획이 제맛인데 일정을 짜라니까 짜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인식형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행 첫째 날에는 점심 식사, 관광, 저녁 식사, 머시 중원디 룰루랄라, 꿈나라 끝. 여기서 머시 중원디 룰루랄라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니까 말 그대로 여행 자체가 즐거운데 뭘 하느냐가 뭐가 중요하냐면서 뭘 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하니까 인식형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날이 좋으면 펜션 주변을 산책하거나 밤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고요. 비라도 내리면 운치 있고 예쁜 카페로 차를 마시러 갈 수도 있다고요. 그때 상황 봐서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물음표는 시간이 되면 뭐라도 하고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바로 서울로 출발하겠다는 뜻이랍니다. 어떤가요? 일부 판단형들 사이에선 인식형들이 짠 일정이 너무 무성의하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부정적인 반응만 나온 건 아닙니다. 여행인데 본인들이 봐도 너무 빡빡하게 일정을 잡은 것 같다. 인식형들의 여유와 자유분방함을 함께 편안하게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고요. 반대로 인식형들 사이에선 판단형이랑 같이 다니면 되게 알차게 여행을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평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데요. 일을 할 땐 이따금 내내 미뤄뒀다가 막판에 집중력 있게 일할 때도 있는데 일의 효능은 오히려 그럴 때 더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저처럼 판단형이라고 해서 꼭 판단형의 특징만 지니고 있다던가 인식형이라고 해서 꼭 인식형의 특징만 지니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일부 반대되는 경향도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MBTI 16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수많은 강의 영상과 자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MBTI 검사를 통해 이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더 자주 하고 더 편하게 느꼈던 거구나. 나는 이런 선호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랑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던 거구나 하는 정도는 알게 됐죠. 그런데요, 나만 껄끄러울까요? 나와 정반대되는 선호 경향을 지닌 사람들은 내 행동이 다 이해되고 다 용납이 될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들 역시 나한테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 성향, 특정 행동 때문에 내가 불편하고 껄끄럽게 느껴질 때도 많겠죠. 피차 힘들긴 마찬가지란 소리입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MBTI를 접함에 있어 외향형은 이렇다더라, 내향형은 저렇다더라, 혹은 ESTJ 유형들은 다 이래, INFP 유형들은 다 저래, 이런 식으로 단적으로 규정 짓거나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쯤에서 MBTI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디스크 행동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와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통해 나와 타인이 어떻게 다른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호 경향을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제부터는 디스크 행동 유형 검사를 통해 각 사람의 행동 경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므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디스크에 관해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1928년 미 콜롬비아대 심리학 교수인 마스톤 박사가 개발한 행동 유형으로 인간의 행동을 주도형 D, 사교형 I, 안정형 S, 신중형 C로 구분한 겁니다. 앞글자만 따서 DISC, 디스크라고 부르죠. 쉽게 말해 인간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나 자기 고유의 성격, 또 자신이 속한 환경 등에 의해 일정한 행동 경향을 띠게 되는데
이런 행동 패턴을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겁니다. 자신의 디스크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선 PPS라는 진단지로 검사를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전문 기관이나 그곳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전문가에게 검사와 결과 해석을 듣는 게 정확하겠죠? 결과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15가지 전형적 행동 유형 가운데 내가 어떤 유형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는 개인의 행동 특성을 알려줄 뿐 아니라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 보완할 수 있게 해주고요. 타인의 행동 경향을 이해하므로 팀워크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검사입니다. MBTI 교육대나 디스크 교육대나 두 모델의 상호관계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MBTI 4가지 선호 경향 중 에너지 방향과 판단 기준 있죠.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이 2가지를 근거로 디스크와 서로 연관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도형은 외향 사고형과, 사교형은 외향 감정형과, 안정형은 내향 감정형과, 그리고 신중형은 내향 사고형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스크 검사 결과 주도형으로 나온 걸 보면 얼추 맞는 것 같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림대기 시즌4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과업을 가장 정확히 수행해내는 유형은 C, 신중형이더라고요.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첫 번째, 주도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D 주도형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도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형들은 일을 할 때 뚜렷한 성과를 내고요. 뭐든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결과를 얻습니다. 또한 지도력 있고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주도형의 강점으로는 결단력 있고 목표 지향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한점으로는 참을성이 적고 다소 거칠게 행동한다는 점이 있고요. 주도성이 높은 경우 독재형으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도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주도형은 말을 할 때 직선적으로 크게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또 자신이 동의한 내용만 기억하거나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꼭 가족 구성원이나 팀원들 간에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주도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도형이 질문할 땐 간결하게 핵심 내용에 대해 직선적으로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또 과정보다는 결과를 강조해서 말하고 주도형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좋습니다. 디스크도 MBTI와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많을 경우 그룹 작업을 통해 각 유형의 행동 경향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음은 디스크 워크샵에서 실제로 D 주도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이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이나 단어인데요. 주도형들은 본인들을 독수리라고 표현했네요. 다음은 이 성향의 장단점인데요. 장점은 좋고 싫음이 분명하다, 추진력이 있다, 독립심과 자신감이 있으며 내가 한 행동에 대해 후회는 없다. 아주 확실하죠. 그리고 단점은 고집이 세다, 간섭, 명령 싫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줄 때까지 잔소리, 요구를 한다는 거죠. 다음은 D 주도형들이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유형을 적어 놓은 건데요. 먼저 좋아하는 사람은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 내 의견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네요. 반면에 우유부단하거나 나에게 간섭 내지 잔소리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 성향의 의사소통 특징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듣기보다 말하기라고 간단히 표현했네요. 주도형 다른 팀이 발표한 내용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다시피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그림으로 본인들의 성향을 표현했네요. 슬로건으로는 I can do it. 도전 정신이 강한 유형답게 거침없죠. 주도형의 경우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칫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보이거나 팀원들을 숨막히게 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다거나 혼자 앞서가기보다 일과 구성원 간의 업무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 좋은 팀원,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성향상 아무래도 나와 비슷한 성향과는 편안함을 느끼는 반면 반대되는 성향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엔 주도형 점수가 눈에 띄게 낮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주도형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좀 껄끄럽게 여기곤 했는데 결과를 보고 아하, 나와 정반대 유형이라 그랬던 거구나 알 수 있었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제 친한 친구가 전형적인 D 유형이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된 걸까요? 우선 D 유형인 그 친구는 제가 가지지 못한 점을 많이 가진 친구입니다. 저에게 부족한 점, 이를테면 도전정신이나 추진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뭔가를 할 때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머리 싸매고 몇 날 며칠 이거라는 게 좋을까 저거라는 게 좋을까 고민할 필요 없이 그 친구가 출발하면 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저로선 되게 편하죠. 물론 마냥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D 유형의 특징 가운데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거나 말을 할 때 다소 강한 어투로 말을 하는 부분, 그리고 제 의견을 무시한 채 제 멋대로 밀어붙이는 경향 때문에 제가 오랜 시간 마음고생을 하기도 했는데요. 계속 쌓이다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고민 끝에 제가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본 친구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아세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다음 말은 미안해 였습니다. 제가 그렇게 마음고생을 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작에 말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아쉬워하기도 했습니다. 친구 말대로 진작에 툭 터놓고 얘기를 했더라면 혼자 속 끓일 필요도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미련했던 거죠. 그날 이후 그 친구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는데요. 대개는 미안하다고 말해놓고도 계속해서 본인 기질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즉각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걸 보면서 되게 멋있는 친구라고 느꼈죠. 저 같은 경우엔 어려운 문제일수록 뒤로 미루거나 끝끝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든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려 이를 해결하는 주도형들의 행동 스타일이 못내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두 번째, 사교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I 사교형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교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교형은 사람들한테 호의적인 인상을 줍니다.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가 하면 가장 말솜씨가 좋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사교형의 강점은 재밌고 낙천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매사에 열정적이고 융통성 있는 유형이기도 하죠. 제한점으로는 다소 비조직적이고 일할 때 세밀하지 못한 편이고요. 사교형 수치가 높은 경우 타인에게 지나치게 허용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교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사교형은 대화 시 상대방과 감정 교류를 잘하고 설득력 있고 말이 많습니다. 말할 때 어머나 그랬잖아 고저 강약이 있고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며 남의 말을 들을 땐 다소 주의가 산만한 편입니다.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사교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교형은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유형이므로 말할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좋겠죠. 또한 사교형은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말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워크샵에서 실제로 I 사교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성향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상징물인데요. 사교형들은 입을 그려놨네요. 말하기를 좋아하고 입담이 좋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론 본인들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인데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나는 문제 없어. 어떤가요? 긍정적인 기운이 팍팍 느껴지지 않나요? 다음으로는 이 성향의 장단점인데요. 먼저 장점은 유머 감각, 재치, 순발력, 설득력이라고 했고요. 단점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산만하다, 과장되고 허풍을 떤다고 적어놨네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밝고 솔직한 사람, 맞장구를 잘 쳐주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비판적이거나 지나친 주도형, 그리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사교형 다른 팀이 발표한 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보셨죠? 가운데 하트 뚜아. 아마도 I 수치가 되게 높은 사람이 작성한 것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아하, 사교형의 발표 내용이구나 알 수 있겠죠.
사교형의 경우 체계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을 짜서 일한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 유형이라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가 단언하건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순 없거든요. 아마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오신다 해도 분명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중요한 건 남들한테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기보다 나를 아껴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 얘긴데요. 본인 와이프가 I, 그러니까 사교형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하면서 말하길 자기는 조금 소심하고 세심한데 반해 아내는 굉장히 쿨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보다도 친구도 훨씬 많고 웬만한 일엔 스트레스 받거나 전전긍긍하지 않는 그 성격이 너무 부럽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 유형들하고 같이 있으면 되게 유쾌하고 재밌거든요. 그런데 종종 아이 수치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의 경우 그 사교형의 밝음, 넘치는 에너지를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만약 I 유형이 존재하지 않고 주도형, 안정형, 신중형만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면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주도형들이 변수가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재미없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디스크 내 유형 중에 가장 친절하고 잘 웃고 긍정적인 I 유형들을 응원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세 번째, 안정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S 안정형에서 나타나는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안정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형의 가장 큰 특징은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안정형은 기본적으로 인내심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타입으로 남의 말을 귀담아 잘 듣습니다. 안정형의 강점으로는 온화함과 인내심을 꼽을 수 있고요. 좋은 경청자라는 점도 있습니다. 제한점으로는 책임 맡기를 피하고 수동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고요. 안정형 수치가 높은 경우 지나치게 남에게 친절한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안정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안정형은 낮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합니다. 따뜻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며 남의 말을 수용적으로 끝까지 잘 들어줍니다.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안정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안정형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호하는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안정형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재촉하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디스크 워크샵에서 실제로 S 안정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안정형들은 본인들의 성향을 적십자, 십자가 마크로 표현했네요. 적십자는 전쟁 중에 생기는 부상병을 구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데요. 아무래도 타인을 돕고 배려하는 걸 좋아하는 유형이다 보니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성향을 나타내는 슬로건으로는 강물이 깊을수록 소리 없이 흐른다. 굉장히 사색적인 표현이죠. 다음은 이 성향의 장단점인데요. 안정형들이 꼽은 본인들의 장점은 배려심, 믿음직스러움, 무난함, 책임감을 들 수 있고요. 단점으로는 결단력이 부족하고 거절을 못해서 손해를 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안정형인 본인들은 사교적이고 착한 사람을 좋아하는 반면 너무 강요를 하거나 튀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했고요. 의사소통 특징으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쪽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기보단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네요. 다른 팀이 발표한 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 팀은 본인들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으로 따뜻한 배려 수호천사라고 적어놓고 천사를 그려놨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본인들이 놀 때, 특히 고스톱 칠 때의 특징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조용히 옆에서 광을 판다고 했네요. 안정형의 경우 일할 때 너무 뒤로 물러나 있기보다 좀 더 주도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좀 더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디스크 교육 시 그룹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도형, 사교형, 신중형들은 이따금 서로 의견이 안 맞을 경우 살짝 원성이 높아지기도 하는데요. 웬만해선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바로 안정형들이 작업하는 테이블인데요. 시종일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차분한 분위기에서 협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주도형과 사교형들 말로는 안정형과 같이 일을 할 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향이다 보니 자칫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려는 이들에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제 속 깊은 얘기나 힘든 얘기를 남들한테 잘 안 하는 편인데요. 그런 저도 종종 고민이 있거나 상담할 일이 있을 때 주로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대부분 전형적인 안정형이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제일 편안하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입도 무거운 편이라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생각엔 안정형들이야말로 가장 상담에 최적화된 유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디스크 행동 유형 가운데 네 번째, 신중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C, 신중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행동 특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중형의 일반적인 행동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중형은 일을 정확히 처리합니다. 사고방식이 엄격하고 예의 바르며 격식을 차립니다. 신중형의 강점으로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기준이 높으면서도 정확성을 유지한다는 강점이 있죠. 제한점으로는 비판적이고 엄격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자칫 사소한 일에까지 신경을 많이 쓰는 완벽주의형이 될 수 있습니다. 신중형의 의사소통 방식을 살펴볼까요? 신중형은 사실에 근거해 논리적으로 상세하게 말합니다. 의사소통의 목적을 정면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고요. 안정형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말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서로 디스크 유형을 알고 있거나 상대방의 행동으로 유추해 봤을 때 신중형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중형과 대화를 할 땐 대비되는 자료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 구체적 사실을 강조하거나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실제로 디스크 워크샵에서 C, 신중형들이 작업한 내용입니다. 신중형들은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개미와 고양이를 그렸네요. 아마도 끈기 있게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지런히 일한다는 측면에서 본인들을 개미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맡은 일은 완벽히 한다는 점을 본인들의 장점으로 꼽았고요. 잠 못 이루는 밤을 단점으로 들었는데 아마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본인들은 수용적이고 협력적인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고요. 싫어하는 유형에 대해선 가뜩이나 틀린 것도 용납하기 어려운 마당에 우기기까지 하면 그야말로 용납하기 어렵겠네요. 의사소통 특징에 대해선 10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는 타입이라고 했고요. 놀 때조차도 계획적으로 논다고 하네요. 보시면 두 번째 칸, 본인들의 성향을 잘 표현하는 슬로건이나 단어를 적는 칸이 공란인데요. 사실 워크샵에서 재밌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조금 틀리거나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신중하게 작성하려다가 아예 적질 못한 것 같습니다. 신중형 다른 팀의 발표 내용을 하나 더 볼까요? 이 팀은 본인들의 상징물로 교과서를 그렸네요. 한 가지 재밌는 건 싫어하는 사람 보이시나요? 안 친한데 친한 척하는 사람. 어느 유형인지 대충 짐작하시죠? 제가 콕 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특별히 그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중형을 대할 때 너무 친한 척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중형의 효과 증진법으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신중형은 자칫 완벽주의형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매사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긴장하는 경향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쉬우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릴렉스할 필요가 있겠죠.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룹 작업을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작업을 완수하는 유형은 D 주도형이고요. 가장 활발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유형은 I 사교형, 가장 협업이 잘 되는 유형은 S 안정형이고요.
주어진 과업을 가장 정확히 수행해내는 유형은 C, 신중형이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미루어봐도 학교에서 그룹 작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팀원들과 같이 일할 경우 신중형의 친구들과 같이 일할 때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 많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팀워크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팀워크는 사람 지향형인 사교형과 안정형이 과업 지향형인 주도형과 신중형에 비해 더 좋겠죠. 저도 업무 환경에선 신중형 수치가 높게 나오는 편인데요. 제 자신과 높은 수치의 우리 신중형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친구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 우리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말자. 사람이 너무 완벽해도 인간미 없어 보여.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21년 현재 전 세계 인구수가 78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김새뿐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이나 취미, 성격을 비롯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일하는 방식까지 제각각 다 다를 텐데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처럼 빨리빨리 못하고 그렇게 느려 터졌냐고 화를 내는가 하면 솔직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직원을 향해 네가 그렇게 잘났냐고 나대지 말라고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하죠. 비단 일터에서뿐 아니라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도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례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다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치약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람은 아래부터 짜서 쓰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중간부터 짜서 써버릇한 사람일 경우 10중 8구는 아래부터 짜서 쓰는 사람이 너도 나처럼 하라고 강요하다가 다툼으로 번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치약을 중간부터 짜서 쓰면 집안 살림살이가 많이 어려워지나요? 아니면 지구가 멸망이라도 하나요? 아래부터 짜서 쓰든 중간부터 푹 짜서 쓰고 나중에 꼼꼼히 짜서 쓰든 사실은 별 문제될 게 없죠. 그냥 거슬리는 거예요. 평소 내가 해오던 틀에서 벗어나는 게 거슬려서 상대방한테 내 방식을 강요하다가 다툼으로 번지는 거죠. 근데 누가 만약 나를 자기 스타일대로 뜯어고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 막히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해 주길 바라듯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다면 서로 다름에서 오는 갈등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살면서 때론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아니라면 한쪽 눈 질끈 감고 넘어갈 줄 아는 여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약점을 가진 사람이듯 다른 사람 역시 서툴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일 때 한층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타인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